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게 평범하지 않을 그런 황당하고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몇 년간 그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된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저 저만 잘하면 가정이 완벽하게 돌아갈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참 많이도 다투셨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셨는데 사소하게 말싸움을 하시던 부모님이 결국 주방에 있는 그릇들까지 집어던지는 모습들을 보았었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저와 동생은 그렇게 싸우시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도망치듯 나간 적도 있었고 방 안에 조용히 숨어서 울고 있은 적도 있었답니다. 더욱이 부모님의 다툼의 원인이 저 혹은 동생 때문에 시작이 될 때면 그런 힘든 마음이 더 많이 커지게 됐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인간이 자식이 그렇다는데 관심도 없어? 뭐? 집에서 뭐 하길래 학교에서 그런 지적을 받도록 냅두는 거야?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게 당신 목 아니야? 여자라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책임지니? 아이는 뭐, 나 혼자 낳았어? 같이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고.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면 집안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정말. 에휴.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똑바로 안 한 건 또 뭔데? 애들하고 관련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좀 같이 도와주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만 낳아놓으면 뭐 장땡이냐? 어떻게 자식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싸움이 이어질수록 저와 동생의 마음의 상처는 아주 많이 커지게 됐었죠. 사실 요즘 같으면 TV 프로그램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 같은 것도 나오고 상담도 해주고 하던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들 그저 학교에 다니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주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때문에 솔직히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답니다. 저와 동생의 일과 관련돼서 싸움을 시작하신 부모님은 꼭 그 일만 가지고 싸우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아빠는 예전의 일까지 다 꺼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엄마 역시도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않았고 결국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들까지 따지면서 싸움은 번지셨습니다.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면 저와 동생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건가 봐, 형. 우리 어떡해? 그러게.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만약에 이러다가 엄마 아빠 이혼하시면 어떡하지? 형, 나 너무나 걱정돼. 엄마 아빠 이혼하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난 못 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엄마 아빠 앞에 없어지면 안 싸우지 않으실까? 정말 그런 걸까? 형, 정말 우리 그렇게 해야 되나 봐. 그치? 내 말 맞지, 형? 동생과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의 눈앞에 없어지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저와 동생은 그 말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했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무슨 문제로부터 시작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심하게 다투고 계셨었어요. 지난 과거의 일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린 시절 뜨거운 국물에 데여서 겨드랑이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팔 안쪽에 화상 자국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시면서 다투셨죠. 집에서 여자가 하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 상처나 입히고 말이야. 당신이 결혼해서 한 게 뭐야 도대체? 뭐라고? 그건 사고잖아, 사고. 아이들 키우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당신은 집이랑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같은 놈 만나서 내가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주... 말 다 했어? 이놈의 여편네가 정말 보자 하니까. 그래, 말 다 했다. 너 같은 놈이 내 속 썩인 거 생각하면 진짜 짜증이 다 난다, 짜증이. 내 인생의 최악의 남자라고. 부모님의 다투시는 소리에 저는 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다투고 계시느라 저희가 조용히 집 거실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지도 않았었기에 저희가 나가는 것을 보셨더라도 별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그저 놀이터에 나가서 놀거나 동네 문방구에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니까요. 남자 형제 둘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깥 외출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신경 쓰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희는 일단 동네 작은 마트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배는 별로 고프지 않았고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왠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자. 시원하고 기분 좋잖아. 응, 형. 나도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어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먹고 얘기해보자. 어디든 뭐 갈 데 있겠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좀 놀면서 생각해보지 뭐. 그래, 형. 그러자. 우리 오늘은 시간 상관없이 놀이터에서 실컷 놀자. 엄마 아빠가 찾지도 않을 거니까 오늘은 많이 놀아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오늘은 우리 어두워질 때까지 실컷 놀아보자. 엄마 아빠는 싸우시느라 우리 신경도 안 쓰실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없으면 안 싸우실 거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까먹으며 저와 동생은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된 시각에 여름이라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었고 다른 동네 친구들도 몇몇 있었기에 저희는 심심하지 않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다 보니 곧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졌고 친구들은 하나 둘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저와 동생만이 남아서 놀이터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배도 고프고 서서히 힘이 들더라고요. 집이라는 존재가 벌써부터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대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 형제로 인한 문제로 다툼을 이어나가실 것 같아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12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놀이터를 떠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배도 고파졌지만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마땅히 갈 곳도 없던 저희 형제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 앞까지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자주 가던 학교 앞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저희를 발견하셨고 가게 문을 닫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다 말고 저희를 가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나, 너네 지금 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어두워졌는데. 안녕하세요. 그게 저기
혹시 배 안 고프니? 아줌마가 오늘 떡볶이가 조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네 혹시 배고프면 이것 좀 먹어줄 수 있을까? 정말요? 네, 먹을래요. 너무 배고팠거든요. 그래, 그럼 어서 들어와라. 내가 방금 여기 그릇에 담아놨는데 아직 따뜻해. 얼른 와봐. 감사합니다, 아줌마. 저희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주신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숨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희 형제의 모습을 보신 아주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왜 여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네 집 여기 아니라고 했었잖아. 아, 그게요. 저기 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집에 이제 갈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 동생 데리고 지금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되지. 혹시 집에 전화해야 되는 거면 여기 전화로 하려무나. 아, 아니에요. 이제 금방 갈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하실 거야. 아줌마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거든. 그리고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다면 아마 엄청나게 혼을 냈을 거야. 아, 네. 분식집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집에 전화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었는데 제 동생에게 집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동생에게 눈치를 줬지만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줌마의 물음에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불러줬고 아줌마는 그대로 저희 집에 전화를 걸으셨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분식집을 빠져나와서 또다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희 형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잠시 듣게 된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동생은 엄마가 그리웠는지 곧바로 엄마에게 향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엄마도 아빠도 싫었던 것 같아요. 맨날 다투시기만 하고 저희 형제에게는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의 다툼의 원인이 저와 동생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너무 싫었고요. 특별히 제가 문제가 있는 아이도 아니었는데 아주 작은 일만 생겨도 그 문제로 그렇게 싸우시니 저는 그런 것이 정말 싫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형제가 밖에서 방황했다는 문제로 부모님은 크게 다투셨는데 서로 남탓만을 하시기에 바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가정에 관심이 없으니 아이들이 밖으로 논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는 엄마에게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두 분은 몇 달 후 따로 사시게 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신혼 초부터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셨고 그 문제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원한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하는 그 어떤 행동과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됐고 그 결과 아주 잦은 다툼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벌써부터 별 얘기를 다 하네. 엄마, 진짜예요? 지금 그 얘기 진짜야? 그래. 엄마가 뭐하러 아빠를 나쁘게 얘기하겠어. 진짜야. 정말 진짜라고. 그렇다고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아빠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 엄마, 정말 아빠한테 실망이야. 나 다시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주는 이유는 너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도 아빠는 항상 너희들 걱정 많이 하셨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그 돈으로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학교도 학원도 잘 다니게 하신 거잖아. 알겠지? 우리 아들, 엄마 말 알아들었지? 엄마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려다가 나오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시작됐고 저는 절대로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지냈습니다. 가끔 아빠가 집 앞으로 찾아와 저희 형제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도 저는 기분 좋게 아빠를 마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인상이 써졌고 좋은 말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나 옷도 별로 반갑지가 않을 뿐더러 어떤 날은 선물로 주신 장난감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동생에게 줘버린 적도 있었죠. 한창 예민할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제게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동생은 저보다는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그저 아빠가 용돈을 주시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실 때면 좋아서 헤헤거리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아빠에게 보고 싶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살자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야, 아빠는 절대로 우리랑 같이 못 살아.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형은 왜 그래? 난 아빠 좋은데. 그리고 왜 못 살아? 아빠가 나중에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 그건 네가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아빠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딴 소리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알았냐? 형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 우리 낳아주신 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해? 엄마도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조그만 게 어디서 아는 척은? 동생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아빠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고 점점 저희를 만나러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와 저희 형제는 점점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희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남자의 손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했고, 엄마는 아빠가 벌어오셨던 생활비를 버시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셨고, 식당 일을 하시고 남은 반찬을 집에 싸오셨기 때문에 생활에 조금의 도움도 됐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는 밥을 먹을 때에도 고기 반찬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 먹었어요. 아니, 동생과 엄마가 좀 드실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밖에 먹지 않았었죠. 배고픔은 밥이나 다른 반찬으로 채웠어야 했는데 한창 클 나이라 그걸 참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 생활이 행복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됐고, 저와 동생이 눈치 볼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우시니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 살림은 제가 많이 해야 하는 불편함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와 남동생의 교복을 빨아야 하는 일이었는데 특히나 여름 하복은 반팔에 땀도 많이 묻었기 때문에 매일 빨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었답니다. 그런 학창 시절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줬어요. 무슨 일이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집안일을 하는 실력도 엄청나게 늘게 됐죠. 남자지만 밥도 하고 청소도 빨래도 꽤나 잘 할 줄 아는 그런 성인이 됐었어요. 그러는 사이 동생은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군 제대 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어깨가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은 하지 못하셨고 밤마다 통증을 호소하셔서 결국 어깨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얼마나 식당 일이 고되셨으면 어깨가 고장이 날 정도로 되셨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힘들지 않게 효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재혼을 하셨다가 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여자를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엄마와의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와 함께 사시면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셨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혹 연락이 와서 동생과 함께 만나기도 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혼자 면회를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몰라보게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셨는데 그렇게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이전에 있던 원망과 미움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군생활 하는 거 안 힘들어? 할만해? 뭐, 그렇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요, 뭐. 혹시 누가 뭐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꼭 얘기해. 알았지? 걱정 마세요. 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 그래, 우리 장남. 듬직하구나. 이거 네가 좋아하는 족발이다. 군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와봤는데.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돼요. 어머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족발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 애비가 많이 밉지? 네? 못난 애비가 좋을 리가 있겠나. 그래, 이 애비가 잘못했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장남이 있으니 엄마가 덜 힘들었겠구나. 정말 미안해. 이 애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아버지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용서라는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라는 감정조차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피를 물려받은 아버지였고 제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저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만 어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게 됐었는데 첫 번째 여자친구는 대학교 시절에 만난 첫사랑이었고 두 번째 여자친구는 직장 안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한번 여자친구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녀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고 감정 충돌이 있어도 제가 참으면서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하게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써주면서 데이트를 해나갔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런 저의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집착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와 연애하는 것이 숨이 막혔고 화가 나도 말도 하지 않고 일부러 참고 있는 제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는 말까지도 듣게 됐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두 번째 연애를 하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사람에 대해 조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 만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냥 여자도 만나지 말고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어머니는 늘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우리 장남은 언제쯤이나 손주 안겨줄라나? 엄마, 손주라뇨.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요, 뭐. 벌써 손주 얘기하시기는 좀... 네 나이가 벌써 30이 다 돼가는데 뭐.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야. 이제 슬슬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지. 요즘 사람들 너무 늦게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더라. 근데 너무 아이를 늦게 낳으면 아이랑 공감대 형성도 좀 어렵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체력 있을 때 빨리빨리 아이 낳고 시간 많이 보내주는 게 좋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얼른 분발 좀 해봅시다. 응? 알겠어요, 엄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저는 엄마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데. 아직 어깨도 온전치 않으시잖아요. 얘가 큰일 날 소리. 네 생각만 하니? 이 엄마는 네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야, 소원. 나는 너랑 같이 안 살고 싶어. 어머니가 소원이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니 또 얼른 손주를 안겨드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여자를 만나봐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 부탁을 했고 지인을 통해 유치원 선생님을 소개받게 됐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는데 얼굴도 꽤 예쁘고 성격도 야무지더라고요. 특히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아이들을 대하듯이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는데 성인인 제가 봐도 이해가 쏙쏙 갈 정도로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너무 좋게 생각했고 저는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집도 많이 멀지 않아서 데이트를 하기에 나쁘지 않았고 그녀가 힘들까봐 최대한 그녀가 근무하는 유치원 근처나 그녀의 집 근처로 가서 시간을 보냈죠. 그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오래돼서 외로운 상태였기에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었어요. 연애라는 것은 사람을 늘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즐거우니까요. 심지어 회사에서 너무 과중된 업무를 할 때에도 얼굴 표정은 밝았으니까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직장 동료들은 제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일이 연애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눈치를 챈 친한 직장 동료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주면서 저희는 더욱 즐거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남동생 친구 역시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족같이 지내서 그런지 친동생 못지않게 그녀를 잘 따르더군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던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는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따랐어요.
저는 그런 그들이 참 보기 좋아서 술도 밥도 많이 사줬고 주변에 괜찮은 여자도 소개시켜주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기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빠, 너무 고마워. 얘네 둘 빨리 짝지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정말. 그래, 나도 최대한 알아볼게. 자기는 든든한 동생들이 2명이나 있어서 좋겠다. 너무 든든하겠어. 그래, 정말. 얘네 둘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나랑 친하게 지내서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든든하고 기분 좋고 그렇다? 이제는 얘네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와 동생, 그리고 동생 친구까지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행복한 연애를 즐겼어요. 제 회사가 바빠서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여자친구 동생은 자기 친구와 함께 누나와 재밌게 논다며 저를 안심시켰고, 바쁜 저를 대신해 누나를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해 기름값을 통장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죠. 정말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하루의 일들이 여자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런 삶을 사는 제 얼굴에는 항상 웃음만이 가득했어요. 지난 여자친구들이 제게 조금 집착 같은 것을 한다고 했었기에 혹시나 그 부분이 여자친구에게 부담이 되었을까봐 때론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내가 너한테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어. 난 그저 내 곁에 있는 네가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그러는 건데 너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 어머, 오빠. 난 사실 오빠의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아. 그런 관심 솔직히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든 부분이잖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심인데 왜 그게 싫겠어? 난 너무 좋아, 오빠. 그럼 다행이다.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분 좋아. 네가 행복한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하거든. 그리고 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 영민이한테도 너무 고맙다. 오빠도 너무 고맙지. 내 동생들한테 그렇게 잘 챙겨주고 하니까 말이야. 오빠, 나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저 우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날만을 생각하자고. 알았지? 사랑해, 오빠. 다행히도 그녀는 저의 큰 관심이 너무 좋다고 말을 해줬고, 그 말을 들은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 늘 안달을 하던 저희는 곧 결혼을 하게 됐죠.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녀와의 결혼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좋았답니다. 제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특별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지만 제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가정은 꼭 지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그리고 알게 된 아버지의 이면에 저는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양가 집안에 무리 없는 상견례, 그리고 아담하지만 교통편이 좋았던 신혼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렇게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 후에도 일을 해야 했기에 최대한 여자친구가 유치원에 출퇴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신혼집까지 얻었죠. 결혼한 후 아내와 저는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고 매일 밤 뜨거운 밤을 보낼 정도로
저희 둘은 불타올랐어요. 그 덕분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고, 아내는 임신을 한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유치원 출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몸이 좀 좋지 않아지면서 유산기가 있어 유치원을 그만둔 후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회사가 한창 바쁠 시기인데다가 승진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서 집에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아내에게 향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아내의 동생 친구인 영민이를 떠올렸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던 와중이었거든요. 워낙에 친누나처럼 잘 따르고 저도 좋아하던 동생이라서 그 친구에게 아내를 부탁했었어요. 저기 영민아, 내가 부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요. 저기 지금 누나가 좀 힘들어. 얘기 들었지? 뱃속에 아기가 유산기가 있고 그래서 말이야.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누나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네. 네가 좀 누나 좀 자주 들여봐 주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느라 기분도 다운되고 할 텐데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 안 될까?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걸로 누나 좀 챙겨주라. 응? 아이, 형님,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힘들고 그런 시절에 누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걱정 마세요, 형님. 그래, 너무 고맙다, 정말. 영민이는 가족 같은 사람이야. 어쩌면 내 동생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구나.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렇게 저는 영민이라는 아내 남동생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제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아내의 기분이 다운되지 않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 좋은 것도 보여주고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죠. 처음에는 아내도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역시 그런 생활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고 기분 좋은 얼굴로 셀카를 찍어 제게 보내기도 했죠. 그 덕분에 아내의 기분은 좋아졌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민이라는 동생이 잘 챙겨준 덕분에 아내는 저의 바쁨에 대해서 많이 우울해하지 않았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똑 닮은 작고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고생 많았다.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구나. 이 할미가 앞으로 우리 손주 행복하게 해주마. 우리 아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게 고맙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느새 제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저희 형제를 키우신 어머니가 정말 위대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이를 낳고 아내는 집에서 온전히 아이만 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하루 24시간을 아이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회사가 바쁜 상태라 육아를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던 시절이라서 더더욱 그런 아내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내의 남동생과 영민이라는 친구는 자주 저희 집에 들렀어요. 조카가 생겼다는 기쁨에 아직 맞지도 않는 아이 신발과 옷을 사다 나르기 바빴고 심지어는 로봇 장난감까지 미리 사들고 왔더라고요. 아내 역시 하루 종일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어 심심한데 동생들이 그렇게 찾아와
아이도 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하니 기분이 우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서 지방 발령에 대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꼭 지방에 가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과 사택까지 제공이 됐기 때문에 몇 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승진을 또 한 번 하게 될 경우 이점이 된다는 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더더욱 커졌었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생각보다 아내의 반응이 긍정적이더라고요. 저기, 자기야, 나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택도 나오고 월급도 오르고 조건은 너무 좋아. 단지 우리가 주말 부부로 지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게 좀 망설여져. 그래? 조건도 좋고 그러면 굳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도 뭐 아침에도 거의 못 보고 밤에만 잠깐 보는 건데 주중에는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아니 나는 당신이 혼자 아이 키우고 그러는데 내가 도움도 못 되고 그래서 그렇지. 괜찮아 여보. 영민이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나 생각보다 견딜만 해. 정말이야. 그렇다고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지 마 여보.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을게. 고마워 자기야. 이해해줘서. 내가 진짜 열심히 벌고 아껴 쓰고 해서 우리 아들 크기 전에 얼른 집도 장만하고 그럴게. 나 믿어줘. 난 정말 우리 가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내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지방 발령을 선택했고 그렇게 무려 3년간이나 주말 부부로 살게 됐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아이가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불 꺼진 집에 홀로 들어와 밥을 차리는 일도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더욱이 TV가 아니면 집안에 숨소리 하나 없는 것도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었죠. 전억이 넘어 보이는 아이의 모습과 아내의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점차 저희 생활은 안정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역시 제가 힘들다며 주말에 영민이라는 동생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직접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얼마나 그 친구의 존재가 고맙던지 아내보다도 4살이나 어린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어른 같아서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가끔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더욱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날만을 꿈꾸며 그렇게 일을 했죠.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아이는 아주 많이 성장을 했어요. 5살이 막 되었으며 말도 아주 잘하는 똘똘한 아들로 자라났죠. 그리고 그 집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면서 마트와 세탁소, 빨래방 등의 가게가 오픈을 했고 아내도 자주 그곳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저는 집으로 올라와 아들과 단 둘이 잠깐의 데이트를 즐겼어요. 사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아내의 말에 아들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이죠. 아들을 데리고 집 앞 새로 생긴 마트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이것저것 장을 보고 나오는데 마트 계산원이 저희 아이를 잘 알고 있는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어머나 민서야,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왔네? 삼촌이랑 같이 온 거야? 제 아들에게 삼촌이랑 같이 왔냐는 말을 물은 그 계산원을 저는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제가 아빠인데 누구 보고 삼촌이라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긴 이 마트는 제가 주말 부부를 하면서 거의 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와봤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만 했을 것 같아 뭔가 착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계산원의 물음에 아이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은 5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말도 빨랐고 똘똘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있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쉿 하는 행동을 취해 보였어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는 일단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로 계산을 하려는 사람들도 서 있었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팍 들었기 때문에 아이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아이를 마트에서 데리고 나와 물었어요. 민서야, 저 아줌마 잘 아는 사람이야? 응, 우리 여기 아주 많이 와서 잘 알아. 오늘만 아저씨하고 온 거고. 응? 뭐라고?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 아빠. 아빠 미안해. 아니, 민서 지금 뭐라고 했어? 혼내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말해봐.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절대로 안 된댔어. 아저씨한테 말하면 다시는 아빠 못 만난다고 했는데.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아저씨라고? 응, 아저씨라고 했어. 근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 안 그러면 많이 혼난다고. 주말만 보는 가짜 아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재차 물어봤지만 아이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설득해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물어볼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거니까 꼭 대답해줘. 그럼 아빠가 누구야? 아빠 이름 알아? 응, 아빠 이름 알지. 우리 아빠는 영민인데. 박영민. 뭐? 그거 누가 그렇게 알려준 거야? 응? 민서야. 엄마랑 아빠가 알려줬어. 박영민이 내 아빠라고. 아저씨는 토요일에 잠깐 보는 가짜 아빠라고 했어. 근데 말하면 혼난다고 했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의 아내는 철저하게 아들에게 거짓을 주입시키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나씩 알게 된 아이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이를 혼낼 수도 없었고, 또 아내에게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더군요. 그토록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인데 말이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까지 났던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 동생인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죠. 처남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냈기에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했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처남의 착각이었고 저는 끝내 집에서 아내와 그 녀석의 여러 행적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아내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는 임신 테스트기까지 있더군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번 달에 저와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는 것까지 있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영민이라는 녀석의 관계를 장모님께도 알렸어요. 처음에는 버럭 화를 내며 발뺌을 하던 아내도 처남과 장모님의 끈질긴 추궁에 사실에 대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입덧도 시작되었는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덧까지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불륜녀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제 아이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켰기에 아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이혼 소송을 신청해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모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 사택에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죠.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둘은 거의 동네에 생긴 새로운 상가에서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아이의 어린이집 사람들 역시 제 아내에게 잘생긴 연하남을 얻은 능력 있는 여자로 대접받고 있더군요. 제가 준 카드로 그 둘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더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나 봅니다. 가슴을 후벼 파듯 날카로운 감정들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이제는 밤마다 꾸던 악몽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는 할머니와 아빠인 저의 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